무슨 생각을 갖고 소설을 시작했는데 끝나고 보면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세계가 거기 있다. 무슨 질문을 갖고 소설을 시작했는데 끝나고 보면 내가 던지지 않았던 질문이 거기 있다. 소설의 몸, 소설의 육체란 그런 것이라고, 그런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쓰는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 있는 것. 소설 속의 시공간과 인물이 스스로 이루어가는 세계. 다시 구성되는 의미들, 발생하는 질문들. 스스로 열리고 닫히는 평행 우주. 이장욱의 산문집 영혼의 물질적인 밤 중에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소설을 읽는다는 건 내가 몰랐던 미지의 세계로 진입하는 일입니다. 무심히 지나쳤을 사람에 대해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게 되고 두 발을 움직이지 않고도 세상을 탐험할 수 있습니다. 소설을 쓰는 일 역시 그렇습니다. 작가가 상상한 것 이상의 장면들이 흘러넘치고 인물들이 그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 움직이는 순간 작가는 비로소 소설을, 세계를, 타인을 진정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장의 소리 DJ 시인 이영주입니다. 새 책을 낸 작가를 모시고 작품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지금 만나요로 시작합니다. 오늘 손님으로는 임선우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초록은 어디에나를 쓴 소설가 임선우입니다. 네, 먼저 임선우 작가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019년 문학사상 신인문학상에 소설 조금은 견딜 만한이 당선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고요. 소설집으로는 유령의 마음으로가 있습니다. 제3회 김유정 작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최근에는 소설집 초록은 어디에나를 출간하셨는데요. 네, 작가님 녹음 시작하시기 전에 수다를 너무 많이 우리가 떨었는데 그렇죠. 근황을 먼저 여쭤볼까 해요.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요즘 전업 작가 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밀린 마감들이 조금 있어서 네. 부지런히 계속 작품을 쓰고 있습니다. 네, 바로 지난해 첫 소설집 유령의 마음으로를 통해서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 또 1년 만에 두 번째 작품을 읽게 돼서 굉장히 열심히 쓰는 작가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소설집은 트리플 시리즈로 엮은 3편의 짧은 이야기들이 실려 있어서 금방 읽을 수 있는데요. 작가님 입장에서도 7, 8편의 소설을 묶는 일반적인 소설집과 좀 다른 볼륨이잖아요. 그래서 초록은 어디에나 좀 독특한 느낌으로 출간하셨을 것 같은데 소감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 3편만으로 한 권의 책이 묶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책에 실린 소설은 다 트리플 시리즈 안으로 좀 성기게내마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썼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인물들이 저는 공통점을 가지면 훨씬 더 읽기 편안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조금은 대책 없는 여자들 이야기를 써보자. 네. 뭔가 각자의 슬픔을 지니고 있지만 그것을 좀 충분히 마주하거나 소화할 수 없는 인물들이 많이 등장해서 네. 뭔가 첫 번째 이야기에 등장했던 작은 인물이 두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 뭐 두 번째 이야기에서 자신의 슬픔을 털어놓지 못했던 인물이 세 번째 소설에 다시 등장하기도 하고 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확장되는 느낌이 작은 책이지만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네. 작업할 때도 그 점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게 저한테는 되게 좀 재밌고 새로운 작업이었습니다. 서로 조금씩은 다 연결되어 있다. 네, 이게 연작은 아니더라도 네. 아주 작은 부분이 좀 연결성이 있는 게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네. 독자분들도 되게 재밌어 하실 것 같습니다. 아직 안 읽어보신 독자분들은 초록은 어디에나를 제목으로 정하신 이유도 궁금한데 사실 시집은 시의 구절 중에 하나를 시집 제목으로 많이 하기도 하거든요. 네네. 근데 소설집은 그런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새로운 문장으로 소설집의 이름을 만드신 어떤 계기가 있으셨을지?
사실 초록은 어디에나는 제가 되게 예전부터 좋아하던 문구였어요. 그래서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는 제가 등단했을 때 친구한테 만년필 하나를 선물 받았는데 거기에 각인할 수 있더라고요, 문구를. 근데 거기서도 제가 초록은 어디에나라는 문구를 각인했는데 그게 저한테 있어서 초록의 이미지는 항상 좀 따뜻한 슬픔의 색깔, 뭔가 성장하는 색깔이지만 멈춰서 있더라도 언젠가는 발견하게 되는 색깔,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세 편을 다 쓰고 묶을 당시에 그냥 불현듯 떠올랐어요. 그리고 제목을 짓는데 원래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는 편인데 그 문구가 떠오르자마자 거의 고민 없이 그냥 쭉 갔어. 제목도 이렇게 초록은 어디에나가 되었네요. 오늘 입고 오신 스웨터에도 초록색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일부러 맞춰 입고 왔어요. 그렇구나. 역시 오늘 저희 연출님도 초록색 코트 입으셨는데. 아주 감사합니다. 일부러 입고 오셨대요. 진짜요? 초록은 어디에나 때문에. 감사합니다. 되게 표지도 예쁘고 제목하고도 되게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초록을 따뜻한 슬픔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소설집 전체에서도 그런 느낌이 나는 그런 표지인 것 같아요. 표지 그림들도 이제 소설에 나오는 주요 소재들로 좀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낙타, 유리병, 밑에 있는 하얀 동그라미는 이제 뭐 돌이라든지 또 초록색의 물결무늬 모양 같은 그림, 이게 이제 약간 고래의 꼬리나 또 홍콩 야자나무의 잎사귀 같기도 한데 초록색 그림 위에 있는 그림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권혜영 작가님은 축구 골대의 그물이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오, 그렇게 들으니까 또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죠? 저도 처음에 이 문양이 가장 뭘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 생각에 이거는 그 초록고래가 있는 방에 유미 씨가 쓰는 소설에 등장하는 남편 같다는 생각도 했어요. 그런가? 왜냐하면 그 남편이 대형 커튼인데 그 인물이 너무 남편이 그립고 보고 싶으니까 그 남편을 오려가지고 뭐 이불로도 쓰고 뭐 외투로도 쓰고 하잖아요. 근데 맨 마지막에 그걸 옷감을 다 찢어서 삼킬 때 그 찢긴 옷감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들으니까 또 그렇게 보이네요. 그렇죠. 그냥 새처럼 처음에는 볼 수도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약간 찢긴 옷감 혹은 구멍 같기도 하다. 이게 아무래도 누수로 시작되는 소설이니까 그걸 표현해 주신 게 아닐까? 근데 이게 표지가 진짜 그 표지 그림 자체가 약간 작품 느낌이 좀 있어서 맞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예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잠깐 아까 밖에서 우리 수다 떨 때 도대체 결혼은 어떤 마음으로 하시는 걸까요?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맞아요. 사실 남편이 너무 그리운 그런 내용이 들어갔다고 하니까 너무 재밌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저는 사람들의 마음이 항상 궁금하거든요. 근데 특히 요즘 궁금한 건 그러니까 연애랑 결혼은 너무 다른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연애를 하던 사람들도 어느 순간 결혼을 결심할 때 그 마음의 변화는 도대체 어떤 변화에서 오는 걸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면 작품 소재 때문에 물어보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오늘 너무 좋은 답변을 많이 듣고 가서 조금 궁금증이 해소됐어요. 다른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저희는 작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초록고래가 있는 방은 어느 날 누수가 있어서 윗집에 찾아갔더니 그곳에 낙타인간이 살고 있었다. 는 장면에서 시작되는데요. 안 읽어보신 분들은 벌써 재밌다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 낙타인간을 알고 보니까 유미 씨라는 윗집에 살고 있는 여자분인데 죽음을 결심할 때마다 커다란 단봉 낙타로 변하게 되는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다시 인간으로 돌아오려면 죽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야 하는 건데 너무 말만 들어도 재미있는데 이런 인물 어떻게 떠올리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이 소설은 사실 딱 하나의 이미지에서 출발했어요. 그냥 한겨울에 대한민국 가정집 현관문을 열었을 때 가장 보기 힘든 동물이 어떤 동물일까. 그래서 낙타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그 이미지를 떠올리자마자 동시에 그 낙타는 중년 여성일 것이다. 그러니까 뭔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제 안에서는 그런 어떤 내적 필연성이 딱 생기더라고요. 제가 중년 여성입니다. 근데 왜 그런 그 중년 여성은 낙타로 변신해야 했을까 궁금히 생각하다 보니까 낙타가 가진 이미지는
일단 첫 번째 눈이 너무 예쁘고요. 네. 두 번째는 뭔가 잘 견디는 동물이란 이미지가 강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너무 힘들고 견디기 힘든 순간이 올 때 뭔가 나 혼자만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은 좀 타인에게 힘을 빌리고 싶기도 하고 네. 좀 의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네. 그런데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럴 땐 약간 스스로에게 오롯이 기대기보다는 내가 좀 다른 존재가 되어보는 건 어떨까? 그러니까 인간보다 더 잘 견딜 수 있는 동물. 뭔가 그렇게 해서 가장 힘든 순간에 낙타로 견디다가 다시 힘을 어느 정도 모으면 인간으로 돌아오는 그런 방식으로 한번 사고를 했던 것 같아요. 네. 하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가 사막이라는 어떤 상징도 있고 하니까 네. 근데 제가 낙타를 타봤거든요. 어떠셨어요? 너무 무서워요. 되게 높죠, 생각보다. 그 높이가 인간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그 높이랑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근데 그 낙타를 타고 좀 걸어가면 네. 진짜 무섭거든요. 근데 이상한 공포와 희열이 있긴 한 것 같아요. 속도는 속도가 느껴지나요? 생각보다 빠르고요. 네. 네, 그리고 낙타가 또 굉장히 성격이 순하지 않는 낙타들은 조금 더 무서운 것 같더라고요. 근데 단복 낙타란 단어도 벌써 저는 느낌이 딱 제가 막 공감이 되려고 합니다. 네, 초록고래가 있는 방의 화자 도연은 본인이 만든 영화가 졸리다는 의미의 인터넷 밈이 되어버린 탓에 큰 이런 것도 너무 재밌는데 실망감을 겪고 있죠. 시나리오는 전혀 쓰지 못하고 알코올 중독에 빠져버렸는데 이 알코올 중독을 묘사하는 디테일 이런 것들이 또 굉장하다고 느꼈어요. 뭐 옷자상 속에 술을 숨겨놓는다든지 또 가족들한테 안 마신 척 하려고 집안 청소를 한다든지 또 뭐 숙취로 괴로운데도 몇 시간 못 참고 또 술을 찾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알코올 중독의 어떤 특징인 것 같은데 조사를 많이 해보셨나요? 조사를 하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제가 알코올 중독까지는 아니더라도 술을 되게 좋아해요. 네. 근데 내가 왜 술을 좋아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술을 마시면 일단 좀 마음이 무장해제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감각이 어느 순간부터 너무 편안하고 그러니까 뭔가 술자리에 가서도 저는 좀 긴장을 많이 하는 편인데 그 긴장을 사라지고 나니까 내가 더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고 막 이런 거에 제가 어느 순간부터 좀 의존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좀 걱정스럽기도 해서 저는 그럴 때 또 관련된 책을 읽거든요. 그 좋은 거긴 해요, 사실. 네. 그래서 읽게 된 책이 캐롤라인 랩의 드링킹. 드링킹. 네. 네. 읽었는데 그 책이 읽으면서 얼마나 찔렸는지 몰라요. 술을 좀 마신다면 다 드링킹 읽으셔야 돼요. 그렇죠. 정말 강추하는 책이어서 저 주변에 술 좋아하는 친구들한테 항상 추천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왜 술을 좋아하는지를 너무 정확한 문장으로 아름답게 표현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사실 술 마시면 너무나 많은 시간이 삭제되는 느낌도 경험하게 되고 맞아요. 그리고 동시에 되게 낯설었던 타인이 너무 친밀하게 느껴지는 게 사실은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그 다음날 찾아온 어떤 공허나 쓸쓸 이런 네. 것도 잘 표현해주는 책이어서 이 소설 쓸 때도 좀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네. 그리고 저에 대해서도 참 많이 돌아보면서 썼던 소설입니다. 근데 이게 저는 술을 끊었는데 저도 왜냐면 제가 술 잘 못 마시는데 술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계가 풀어지면서 긴장감을 놓쳤을 때 조금 실수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말실수라든지.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두려워서 좀 끊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이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 이 부분을 읽으면서 굉장히 무릎을 많이 쳤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으로 읽었습니다. 또 두 번째 실린 사려 깊은 밤 푸른 돌. 이 작품에서는 사실은 좀 이런 설정 자체가 좀 시적이긴 한데 슬픔을 느낄 때마다 푸른 돌을 뱉어내는 인물이 나옵니다. 네. 유미 씨가 쓴 소설을 약간 떠올랐는데 첫 번째 소설에 나오는 그때 돌을 뱉는 인물이 나오는 게 좀 비슷하기도 하고 슬픔이라는 감정을 돌이라는 물질로 표현해야겠다. 그러니까 이런 게 조금 저는 시적으로 읽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정하게 되셨을까요? 일단 슬픔을 좀 잘 소화할 수 없는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네. 그래서 가장 소화할 수 없는 무언가를 떠올렸을 때 돌이 떠오르기도 했고요. 그리고
돌에는 예전부터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제 남동생이 있는데 길에서 예쁜 돌을 보면 주워오는 귀엽다. 습하는 게 있는데 항상 동생 방에 들어가 보면 진열장에 그 돌들이 잘 닦여서 반들반들한 돌들이 막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돌을 거의 10년 넘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항상 봐오던 돌들이었는데 한 1년 전에는 그 돌들을 문득 보는데 이상하게 그 돌 하나하나가 어떤 감정이 물성을 가지면 저런 느낌이 아닐까. 그런 이상한 생각이 불쑥불쑥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공책에 좀 적어놨다가 마침 어떤 슬픔을 잘 소화할 수 없는 인물들을 떠올리다가 그 생각과 연결시켜서 좀 진행된 소설이에요. 와, 그렇구나. 근데 벌써 거기서 느끼는 어떤 감수성 자체는 저는 좀 시하고도 가까운 작가님인 것 같아요. 한번 써보세요, 시도. 저 사실 시를 썼었어요. 그렇죠? 네. 시를 쓰다가 대학교에서 이제 소설 창작 수업을 전공 수업으로 듣다가 소설로 간 게 있습니다. 확실히 그런 게 있죠. 네. 그 제가 잘못 본 게 아닙니다. 네, 작가님의 이번 소설들에서는 누군가를 떠나보낸 사람과 무언가를 그만두는 사람들이 간혹 등장을 하는데 남편을 떠나보낸 사람, 연인을 떠나보낸 사람, 또 친구를 떠나보낸 사람, 혹은 또 영화를 그만둔 사람, 수영을 그만둔 사람, 축구를 그만둔 사람 이런 이제 인물들이 나오는데 좋아하는 사람을 떠나보낼 때 또 좋아하는 걸 그만둘 때 어떤 속사정을 다 안 보여줘도 그 쓸쓸함이나 슬픔을 좀 잘 드러내고 계신 것 같은데 작가님께서는 어떤 의미이실까요? 누군가를 떠나보내는 거, 또 무언가를 그만두는 거 이런 게 너무 궁금해졌어요. 네. 사실은 제가 무언가를 떠나보내는 일을 좀 남들보다 더 크게 공포를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제 인생에서도 항상 궁금한 건 어떤 큰 사건을 겪은 사람들은 그 이후에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다시 꾸려나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최근에 제가 어떤 행사를 하다가 제 이번 초록은 어디에나를 읽으신 작가님께서 이 책은 약간 전체가 다 후일담처럼 느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후일담이라는 표현을 곰곰 생각해보면 정말 정확한 표현인 것 같은 게 저는 떠나보낸다는 사건은 진짜 저의 마음이 어떤 충분히 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맞닥뜨리는 경험 같거든요. 그러면은 당장에 내가 그 어떤 상실감을 다 수용하긴 어려우니까 항상 저는 일부러 좀 태어난 척 살아가는 기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렇지도 않게. 근데 그게 너무 낙차가 있잖아요. 내 맞아. 진짜 현실과 내가 지금 일상적인 걸 유지하는 그 사이의 간극이 너무 커서 언젠가는 한번 브레이크를 거는 시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소설에서 그 브레이크를 항상 환상을 통해서 인물들에게 주어졌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삶도 주인공 입장에서는 나는 일상을 계속해서 잘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내가 이런 일을 겪는 걸까 싶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게 진짜 원래 자신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그 간극을 좀 맞추는 그 사이의 이야기를 저는 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저한테 굉장히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약간 무언가 상실감 같은 거에 취약한 캐릭터여서 처음에는 친구가 많으면 너무 좋겠다? 혹은 친구가 많아서 너무 행복하다 이런 느낌에서 근데 우리가 관계는 조금씩 떠나보낼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막상 떠나는 사건을 경험했을 때는 너무 진짜 절망적인 그런 게 있는데 원래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기 위한 하나의 무엇이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되게 위로가 됩니다. 이 작품을 다른 분들도 이런 인터뷰를 들으시고 한번 읽어보시면은 훨씬 더 공감이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키나와에 눈이 내렸어. 제목부터 벌써 아름다운데 내용은 오사카로 금괴를 옮기는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네, 마치 오키나와에 눈이 내렸어. 이 제목만 들으면 오겐키 데스까? 이런 느낌인데 알고 봤더니 그래서 이 소설을 실었던 잡지의 당시 작가 후기를 보면 실제로 금괴 밀수를 제안받았다고 적으셨는데 맞아요. 이 소설의 출발점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거는 사실 제가 대학 다닐 당시에 친한 친구가 저한테 막
엄청 좋은 소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데? 이랬더니 우리 이번에 오사카로 여행을 2박 3일 동안 그냥 돈을 벌면서 여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인도 어떤 교양 수업을 듣다가 팀플에 같이 하던 사람한테서 막 전해들은 얘기래요. 그러면서 저한테 제안했던 게 딱 그 소설 속에 실린 그 내용이었어요. 2박 3일 그 비행기와 뭐 숙소비 다 대주고 여행 경비로 쓸 수 있는 50만 원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할 일은 그냥 인천공항에 가서 그걸 받아가지고 그 공항에 도착하면은 어떤 사람이 있을 거래요. 그 사람한테 그걸 넘기기만 하면 된대. 그 친구는 너무 해맑게 어떻게 이렇게 간단한 일인데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기회가 왔을까? 이러면서 저랑 그걸 같이 하고 싶다는 거예요. 네. 근데 왠지 큰일 날 것 같은데. 네, 이런 얘기를 너무 아무렇지 않게 들으니까 저도 순간적으로 이게 좋은 일인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행히 막 바로 정신 차리고 이건 아니다 해서 거절하긴 했는데 그냥 재밌잖아요. 어떤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게. 그래서 몇 년을 그냥 내가 만약에 진짜 갔더라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약간 생각을 많이 했는데 또 이상하게 제 상상 속에서는 별일 없었을 것 같은 거예요. 네. 마약도 아니고 금괴인데. 약간 그 묘한 자신감 있잖아요. 안 했으니까 생기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얼렁뚱땅 소설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제안을 받는 일이라는 게 뭐 아무나 일어났던 일은 아니어서 뭔가 작가님한테 우리 약간 예능신 내린 것처럼 발상신이 내린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작가님이 살면서 뭐 혹시 비슷한 그런 다른 제안은 없으셨죠? 원래는 많았는데요. 최근에는 좀 없어요. 제가 좀 인상이 순해 보이시 아십니까? 많이 잡히는 인상. 순해 보이셔가지고. 네. 그래서 이상한 제안을 많이 받았는데 또 최근에는 없는 걸 보니까 그래도 조금 달라졌나? 분위기가. 혼자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그냥 비수기인가 보죠. 그 작가님 소설 속에는 윗집 사람과 아랫집 사람 사이에서 벌어지는 기상천외한 이야기들이 많은데 초록고래가 있는 방에 도연과 유미도 윗집 아랫집 사이였고 오키나와에 눈이 내렸어의 주연과 영화 언니 역시 1층 편의점, 4층 헬스장 각각 근무하다가 인연이 시작되는데요. 요즘에 같은 건물에 살아도 사실 얼굴 한번 보기 힘든데 인사도 좀 왠지 건네면 안 될 것 같은 느낌도 있고 그런데 소설 속에서 이런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굉장히 되게 좋기도 하고 부럽기도 합니다. 작가님도 이런 어떤 인연이 혹시 있으셨을까요? 이웃과의 어떤 이런 인연이요? 같은 공간에 사는 이웃. 최근에는 없고요. 근데 저는 그런 건 있었어요. 중학교 때 같은 반 친구 2명이 제가 10층에 살면 같은 라인에 9층, 3층 이렇게 같이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험은 좀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뭐 뭔가 계단 한 층만 내려가면 친구 집이 있고 문을 열면 우리 집과 똑같은 구조의 친구 집. 그러니까 창문에서 보이는 풍경도 되게 비슷하고 그래서 그런 감각을 내가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과 공유하면서 살 수 있구나. 그런 인상이 되게 좋았어서 소설에도 좀 많이 등장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런 게 있어요. 저는 단편 안에서 서로 잘 가깝지 않거나 아예 몰랐던 두 사람이 좀 긴밀해지는 이야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예 물리적으로 이 둘을 한 공간 안에 좀 뭉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너무 귀여운. 빨리빨리 만나고 빨리 많은 시간을 쌓게 그런 것도 동선을 있습니다. 줄여주자. 맞아요. 뭐 맞아요. 네, 작가님이 약간 선한 사람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3편의 소설 속에서 가장 애착이 가는 인물이나 좋아하는 장면이 혹시 있으시면 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사려 깊은 밤 푸른 돌에 희조를 되게 좋아해요. 희조가 도벽도 있고 약간 내일이 없는 캐릭터잖아요. 네, 희조도. 네. 그런데 일단 자기 감정에 무엇보다 솔직한 인물이고 그 표현에 주저함이 없는 인물이라는 게 저랑 되게 거리감이 있는 인물인데 그래서 더 좀 좋게 느껴지더라고요. 좀 사랑스럽기도 하고. 자기 안에 없는 것들 갖고 있는 캐릭터를 좀 사랑하게 되죠. 네. 마지막에 실으신 에세이도 정말 좋았는데
그니까 확실히 시를 쓰셨던 시간이 있으셔서 그런지 네. 제가 읽으면서 확실히 공감이 좀 많이 됐는데 아파트 옥상에 낡은 책걸상을 가져와서 처음으로 쓴 5편의 시. 이런 거 너무 진짜 좋고 또 매일 반복되는 커피 또 걷기 또 물가가 모여서 소설이 만들어진다. 이런 부분 또 이런 것들이 되게 인상적인데 평소 작업 풍경을 엿보는 기분도 좀 들었습니다. 커피나 걷기나 물가의 루틴 계속되고 있는지 겨울의 루틴은 어떤지 또 겨울 산책 노하우 이런 것 좀 알려주시면 어떨까요? 네. 커피, 걷기, 물가는 정말 제 작업 루틴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건데 겨울에는 물가가 살짝 빠져요. 추우니까. 네, 너무 추워요. 네. 그리고 겨울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좀 낮보다는 저녁 시간대, 밤 시간대 깜깜해지면 그렇게 상점 불빛들이 따뜻하게 느껴질 수가 없어요. 그 노란 불빛이 막 켜져 있고 그 안에서 약간 두껍게 껴입은 사람들이 종종거리면서 오가는 걸 보는 게 너무 좋아서 네. 겨울이 되면 딱 그 계절만 물가에서 좀 벗어나서 도시 산책하는 걸 좋아해요. 네. 근데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밖에서 빛이나 안의 따뜻함? 이런 맞아요. 것들이 우리 마음도 따뜻해지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되게 겨울의 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하나 바뀌었습니다. 그냥 커피, 걷기, 도시. 오늘도 선물로 커피를 사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박혜진 평론가님이 뒤에 해설을 쓰셨는데 만남은 다 낙타와 고래의 만남이다. 사막에 사는 낙타와 바다에 사는 고래가 만나기 위해 낙타는 사막을 벗어나야 하고 고래는 물속을 벗어나야 한다. 이렇게 처음을 여는 문장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작가님의 소설 또 이보다 더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들었는데 해설 받아보시고 어떠셨어요? 저 해설 받아보고 너무 좋아서 정말 바로 메일함 열어서 평론가님께 메일 쓰고 네. 진짜 그 정도로 저는 제 소설이 어떻게 해설이 나올까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해설을 읽자마자 이거는 제 소설을 정말 저도 몰랐던 제 마음까지 다 써주시는 해설 같다. 그래서 너무 좋았고요. 네. 제일 좋았던 부분은 일단 존재를 변형시키거나 벗어나는 어떤 만남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해보게 하더라고요. 저는 항상 그런 만남을 꿈꿔왔기에 이런 소설들이 나오는 게 아닐까. 맞아요. 그리고 나한테 그런 만남은 몇 번이나 있었을까? 혹은 몇 번 남았을까?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면서 네, 정말 행복하게 읽었어요. 잠깐 갑자기 드는 질문인데 네. 그럼 어떤 존재로 변형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보셨어요? 근데 제 생각이지만 그런 만남은 내 기대와 완전 무관하게 일어나는 변형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뭐 기대했던 이런 건 아니고. 그런 게 전혀 아니어서 더 새롭고 충격적인 만남인 것 같아요. 네. 이번에 또 책을 출간하고 나서 독자들의 반응 혹시 보셨는지 인상 깊었던 리뷰나 반응이 있었을까요? 행사를 하고 나서 가끔 이제 독자분들께서 편지를 주실 때가 있어요. 짧은 편지 이렇게 해서. 근데 제일 인상 깊었던 것은 제 책이 어쨌든 떠나보내는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담겨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본인의 어떤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내면서 이 책을 읽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힘을 얻어서 이별을 잘 할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이 너무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게 진짜 어려운데. 그러니까 네, 너무 소중한. 좋았어요. 그래서 네. 너무 소중한 말씀을 주셨네요. 네. 왠지 저도 아까부터 계속 약간 위로받는 느낌이 있는데 네, 그 독자분들 마음하고 좀 비슷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웃으시네요. 네, 이번에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문장들, 작가의 목소리로 작품에서 가장 사랑하는 문장을 듣는 시간입니다. 어떤 문장들을 가져오셨을지 임서로 소설가님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희조의 손길에는 이상한 힘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희조의 손이 등을 쓸어내릴수록 추위가 가시면서 구역질이 나오는 대신 숨이 쉬어졌기 때문에 숨을 들이쉴수록 단단하게 얼어붙었던 속이 조금씩 편안해졌고 몸은 정상 체온으로 돌아오다 못해 뜨거워지고 있었다. 새파랗고 단단한 돌,
그 돌이 지금 녹고 있어. 그렇게 확신하는 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푸른 돌이 녹는 순간 같이 녹아내리는 것은 흐드러지게 핀 능소화와 영하의 보조개, 추위로 얼룩진 이파리들과 소파 위 불면의 밤들. 잠시 뒤에 희조는 나를 바라보며 말해주었다. 내가 울고 있다고. 네. 이 문장을 낭독해 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 세 편의 소설을 쓸 때 제가 갖고 있던 마음은 불교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1000년 동안 어둠이 있던 동굴에 빛이 들어오는 것은 한순간이다. 근데 그 동굴에 빛이 들어온다는 건 사실 기적 같은 일처럼 느껴졌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사실은 어떤 예상치 못한 순간에 그냥 정말 한순간에 환해질 수도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저는 그런 감각을 좀 소설로 담아내고 싶은 욕심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뭐 소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뭐 단단한 혹이 좀 말랑말랑해진다던가 제가 정말 소화할 수 없는 어떤 물질이라고 생각했던 돌이 녹는 것,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내가 문학에서만 할 수 있는 일 같기도 하고 근데 문학을 쓰다 보면 그게 또 현실과 연결이 될 수도 있겠다. 또 어떻게 보면 제가 저한테 좀 용기를 주고 싶어서 쓴 작업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장면이 좀 그 마음을 가장 잘 담아내는 장면이어서 네, 선택했습니다. 네. 소설을 읽으신 분들은 공감을 많이 하실 거고 안 읽어보신 분들은 되게 읽고 싶어지는 소개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작가님 앞으로의 계획도 궁금한데요. 현재 아까 막 되게 밀린 소설 쓰고 계신다 했는데 네. 앞으로 쓰고 싶은 이야기나 혹은 지금 쓰고 있는 이야기나 아니면 생활 같은 데서 실천하고 싶은 소소한 목표 이런 게 있다면 조금 더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오래 붙잡고 있는 단편이 있어서 그 단편부터 제발 마무리하고 싶고 제 목표는 제가 원래 소전서재라는 곳에서 창주 작가를 3개월 동안 했어요. 네. 그때 정말 완벽한 루틴을 찾았는데 네. 그 창주 작가 기간이 끝나고 나서 다시 엄청난 야행성이 됐거든요. 제발 그 루틴을 정상화시켜서 아침 작업을 하는 게 제 일생일대 목표입니다. 누가 가둬야 돼요. 가둬야 돼요. 아니면 전 어딜 나가야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진짜 공간을 분리하는 게 또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네. 혹시 최근에 인상 깊게 본 독자와 나누고픈 작품이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최근에 문학실험실에서 나온 양선영 작가님의 V섬의 검은 짐승이라는 그거 좀 재밌던데요. 중편소설 네. 진짜 재밌게 읽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 양선영 작가님 소설이 기존엔 저랑 되게 다른 작업을 하고 계신 분이다. 좀 그렇게 느꼈는데 네. 이번 V섬을 읽으면서 문장도 너무 아름답지만 네. 설정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혹시 조금 읽어보셨나요? 네, 저도 보내주셔서 읽었습니다. 네. 그 V섬 안에 그 나그네 새들이라고 하는 새들이 막 날아다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뭐 조금 스포일 수 있겠지만 정말 그 컴컴한 방 안에 개구리복, 군복처럼 껴입은 남자들이 다 조종하고 있는 새들과 실제 새들이 그 섞인 기묘한 섬 안에서 그럼 너무 놀라운 네, 배우가 계속 대기하는 소설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게 저한테는 좋은 의미로 네네.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인물이 끊임없이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고 네. 그러면서 되게 바쁘게 그 상황이 막 벌어지는 소용돌이 안에 있는 그 감각이 내가 할 수는 없는 작업인데 너무 재밌다. 그리고 되게 이미지들이 읽으면서 계속 꽂히는 느낌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날카롭게. 그 점이 너무 재밌어서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아, 네. 저도 사실 최근에 읽은 소설이라 지금 말씀해 주신 게 되게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만나요의 마지막 코너는 바로 마이 페이보릿입니다. 작가들이 최근 꽂힌 음악, 감동받은 영화부터 새로 발견한 맛집까지 작가님이 요즘 푹 빠져있는 것에 대해서 독자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코너 속 코너입니다. 임선우 작가님이 요즘 푹 빠져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최근에 푹 빠진 곳은 장소예요. 장소. 네. 그 경복궁역 근처에 있는 복합문화공간 애무라고 해서 아시는 분들은 이미 되게 유명한 공간이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작년에 그 공연장으로 처음 가봤는데 네. 최근에는 공연장보다는 영화관이 너무 좋아서 자주 가고 있어요. 네. 거기가 1층에서는 너무 맛있는 커피가 있는 카페 공간이 있어서 네. 저는 그냥 아예 상영 시간표도 안 보고 그냥 무작정 찾아가서 내가 좀 관심 있는 영화를 끊어놓고 네. 거기서 커피 마시면서 영화 시작 전까지는 작업을 하다가 네. 영화를 다시 보고 좀 기운이 생겼다 하면 다시 작업을 해도 되고 아니면 근처에 또 맛집들 많으니까 가서 밥 먹고 집으로 가도 너무 좋은 코스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간이 좋은 이유는 일단 너무 공간이 단정하고 고요한데 그게 약간 가라앉는 느낌이 아니라 계속 좀 북돋는 느낌이 있어요. 창작을 할 때도 네. 조금 계속 힘을 받는 느낌이 있고 창밖에는 지금 막 단풍이 들어있고 혹은 막 낙엽이 떨어지는 그걸 보면서 작업하는데 간만에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작업 중에. 그래서 푹 빠져 있습니다. 네. 공간에 빠지셨다. 네. 네.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어떤 느낌인지 저는 좀 알 것, 그 공간을 안 가봤는데, 네. 그 한참 저도 막 20, 30대 때 무언가 내가 사랑하는 공간에 가서 뭘 하고 또 거기서 이제 원했던 어떤 에너지를 얻고 왔을 때 행복감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인데 저도 아침에 눈을 뜨면은 조조를 보려고 영화를 항상 광화문을 갔었어요. 근데 네. 거기에 이제 조조를 기다리면서 들어간 카페 안에 친한 시인들 몇 명이 혼자 와서 앉아 있다든지. 약속을 하지 안 않았는데요? 하는데요. 네. 그래가지고 인사하고 같이 본다든지. 너무 이런 좋다. 네, 일들이 있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지금 그분들 다 그렇게 하지 않고 있고 계시지만 저도 안 하고 있고. 부지런해야 돼요. 네. 조조요. 근데 오늘 이렇게 웃고 떠들다 보니 초록은 어디에나 임선우 소설가님 떠나보내드려야 할 순간이 되었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소감 어떠셨나요? 사실은 긴장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제가 초반에는 특히 무슨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근데 또 시인님께서 너무 편안하게 막 말씀해 주셔서 긴장 전혀 안 하신 줄 알았는데 중반부부터 되게 마음 놓고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아유, 맥주라도 한 잔 드릴 걸 그랬나요? 그리고 제 책 얘기를 이렇게 막 하는 자리가 너무 소중하고 그리고 저한테도 이게 좀 힘을 받아가는 시간인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작품에 집중되어 있는 시간이 되게 저희도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진짜 떠나보내드려야 될 것 같네요. 왠지 제가 아쉬워하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아쉬워요. 그럼 저희는 임선우 작가님 보내드리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은하수를 바라보면서 그댄 말이 없네요.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돌아오지 않을 나를 추억하나요?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은 내일을 두려워하나요? 지나버린 시간도 찾아오지 않은 시간도 모두 잊어버리고 지금만을 느껴보아요. 누구에게도 차마 얘기한 적 없었던 작은 비밀 하나 말해 줄까요? 문장의 소리